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뉴스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심기일전과 체감입니다. 청와대가 일부 장관, 차관 개각을 단행을 했죠. 심기일전과 국민체감. 이게 청와대가 설명한 이번 개각의 두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일 잘한다고 체감할 수 있는 논란이 좀 덜 나오는 장관들로 바꿔서 집권 2년차 추진력을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어저께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심기일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체감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심기일전인데요. 심기일전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 보겠다는 그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내각들이 각 곳에서 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잘못한 장관들, 총리실에서는 그동안 점수 평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평가가 나쁜 이런 장관들, 이것을 중점적으로 찍어서 5명을 솎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통해서 심기일전을 한다. 그런 다음에 목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와닿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청와대 개각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는 특히 여야 간에는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야당인 한국당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라는 것은 널리 인재를 구해야 되고 또 의견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탕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 선거 때 기여했다든지 그동안에 데리고 있었던 비서관, 특히 학생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들로만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가 하면 또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지금 바꿔야 될 것은 경제팀인데 경제팀의 소득주도 성장은 안 바꾸고 엉뚱한 곳에만 바꿨다. 그래서 개각은 의미가 없다. 바꿔야 될 곳은, 바꿔져야 할 곳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다. 예. 뭐 이상한 개각을 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기도 해요. 뭐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일단 이 개각은 많이 젊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려졌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해왔던, 공약해왔던 이 여성 장관 30% 목표에 거의 지금 충족이 됐어요. 5명의 여성 장관이 나왔는데 동시에 이렇게 나온 것도 건국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에 지나친 쏠림이 없는 지역 균형 인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8명이나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무식해서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몽테스키에 같은 이런 법학 철학, 정치 철학자들이 삼권 분립을 만들어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잡아가라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곳이 의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갖다 놓으면 서로 짬짬이가 돼서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간혹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표를 받습니다. 우리처럼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장관을 한다? 그리고 급여도 양쪽에서는 다 받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청문회에서 통과하기 쉽게 하겠다는 그런 매우 편의적인 그 발상이다. 그런 면에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정신을 살린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내각은 대폭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원성이 높습니다. 예, 뭐 입법부, 행정부 좀 잘 갈라치기를 해야겠죠. 자, 장관급 인사 5명, 차관급 인사 4명 교체됐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최초의 여성 부총리입니다.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나올 전망이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민주당 윤해 의원인데요. 교육 정책으로는 당내에서 가장 해박한 의원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가 바로 윤해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에 지금 내정이 됐죠. 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 여성이 부총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 교육부라는 것은 교육은 백년지대계 나라의 깃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는 대부분 굉장히 중후하고 무게가 가득 찬 사회 중량급 인사를 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우선 여성이고 또 50대 초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매우 또 경험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매우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교육계 한국 그 교총 같은 곳에서는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혹평까지 하기도 했어요. 교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다만 국회의원 2분을 하면서 교육문화위원회 교문위에 있었다 이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한평생 교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교육으로 목숨을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 비전문가를 데려왔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윤해 이 장관은 성균관대학 동양철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 다닐 때 위장 취업을 해서 그 노동 현장에 뛰어들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남편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다가 기업체 감사로 나갔는데 부산에서 갑자기 근로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면부지에 부산으로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던 법률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첫 인연을 맺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오래됐죠. 그리고 윤해 그 의원은 그동안 캠프나 특히 이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한 10여 년 가까이 상당히 오래 해서 당뇨 출신입니다. 아무튼 주목되는 인사고요. 윤해 씨 외에도 현재 그 많은 또 장관 후보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우선 이 공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왔어요. 송영무 장관이 경질이 되고 조종사 출신이 나왔어요. 군의 당평, 육군 위주, 육사 위주의 지나친 편중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쪽에는 관료 출신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상당히 이 영혼 없는 널공이라 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아왔는데 결국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관료 사회의 장악을 위해서 산업부와 고용부에는 30년 이상 관료를 한 사람을 전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특히 또 여성부 장관에는 진선미 의원을 입각을 시켰죠. 진선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페미니스트의 대왕, 페미니스트의 여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윤해 씨하고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죠. 그밖에 차관급 인사 중에서도 주목을 많이 끄는데요. 왕정홍 방사청장. 방사청장은 직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청의 국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좀 체계를 잡아달라는 그런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장으로 간 정재숙 기자, 현직 기자죠. 현직 기자를 굉장히 문화계 쪽에 마당발이고 현장을 뛰는 기자입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기자예요. 이 정재숙 위원을 기자를 이 문화재청장으로 임용하면서 한국 이 문화재 보호나 이 관리에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석수 씨 하면 우병우하고
싸우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이 됐던 분인데 이것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전격 발탁을 했거든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노대강 문화부 차관 같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희생당했던 사람, 박근혜 정부하고 싸웠던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이석수 씨를 전격 발탁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9명 더 뜯어보고 싶은데 이 9명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문회 통과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종부세 전쟁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강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종부세를 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좀 더 높게, 더 강하게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실세 민주당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장하성 실장 등등 실세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논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의 첫 일성, 첫 요구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 정부가 10년 전에 만든 것이고요. 당시에 이해찬 총리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선진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상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예요. 이미 재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과표가 높은 이 호화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당시에 정책실장을 했었던 이 김병준 씨,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종부세만 올리는 것은 틀린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끼리 지금 종부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병준 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에 그 세금이 전가가 돼서 오히려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종부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야 전체 균형이 맞춰진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부세는 앞으로의 전국에 큰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의 종부세가 오르냐, 이해찬의 종부세가 오르냐, 그 종부세 전쟁, 잠옷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유동성 함정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데 전문가들의 82%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풍부한 시중 자금에도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업 경기 실사 지수 18개월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도 지금 18개월 최악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리자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해서 이걸 한국은행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유동성 함정으로 광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인즈가 주장을 했던 이론이죠. 돈이 통화량을 풀면 그것이 경기 증가로 가야 되는데 경기가 확대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숨어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돌파구는 역시 케인즈도 주장했듯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좋아져야만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빨리 이 한국은행이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상상도 못한 현상입니다. 태풍 쏠릭이 빠져나간 뒤 마치 막 장마철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렸는데 기상청 관계자는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다 라면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입이 떡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상청에 대한 비판 거셉니다. 예, 요즘 기상청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국민적 비난이 들끓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기상청을 없애달라. 미국처럼 국가 기상청을 없애고 민간으로 넘겨라라는 민영화시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큰 폭우가 쏟아졌는데 기상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상청이 상상을 못하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기상청이 이런 말을 할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상청은 오보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건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중계하느냐, 축구를 보고 중계하느냐, 기상청은 예보청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상청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날씨는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잘못된 기상 예측을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상청 이번 기회에 국가 백년지계 차원, 국가 전략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기상청에 대한 혁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상청 믿고 우산 가져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상청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자,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심기일전과 체감, 최초의 여성 부총리, 종부세 전쟁, 유동성 함정, 상상도 못한 현상까지 5가지 뉴스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셨습니다.